전문가들이 말하는 식사 도중에 유일하게 좀 권장되는 단 하나의 활동이 있다면,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하에서 사용하셔야 할 전략이 있는데 바로 보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는 고급 육아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아이들에게 먹이려는 압박을 가할수록 식사 거부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억지로 먹이는 대신에 더 행복한 식사 시간을 만들기 위한 2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식사 루틴 잘 지키기, 책임의 분리, 이렇게 2가지였죠? 오늘 행복한 식사를 위한 마지막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결론부터.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식사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간식을 하는 아이들이 식사량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식사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식사 시간이나 간식 시간이 30분 정도 안에 끝나는 게 베스트예요. 식사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되어버리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충분한 간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식사를 시작할 때 충분히 식욕이 돋궈질 만큼 배고파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이 아닌 그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해지거든요. 식사 시간이 이렇게 좀 늘어져서 아이가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는 거를 영어권에서는 graz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graze는 소가 풀을 뜯다 라는 뜻입니다. 소들은 정해진 식사 시간이 없이 하루 종일 뭘 먹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 그만 먹어야 합니다. 간식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라 앉아서 30분 이내에 먹고 치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식사 시간 지키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마 아이가 식탁을 떠나서 좀 돌아다니려고 하는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식사 시간이 무한정으로 늘어지기 쉬우니까요. 여기서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좀 큰 아이들이면 모를까 아직 유아 정도로 어린 아이들이 식사 중에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앉아서 끝까지 식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식사 예절을 좀 유달리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동양의 예의 범절이라던가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테이블 매너 혹은 식사 예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겠죠.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짧고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 집중력이 짧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아요. 특히나 기질적으로 이 활동성의 수준이 좀 높은 아이들은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앉아서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서 일단 우리 아이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님이 인정은 먼저 해줘야겠죠. 이건 너한테 어려울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환경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믿을만한 건강 및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아이를 앉아서 먹이는 것에 대한 조언으로 나온 첫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시간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져라. 즉, 너무 조급해하시지 않고 좀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행복한 식사 시간이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 대원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와 손잡고 한 걸음씩 그 이상적이고 예의범절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 지점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마 나를 흔들리게 하는 굉장히 많은 외적인 압력들에 마주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앉혀서 먹여야 한다는 주변의 어떤 조언, 우리 아이보다 분명히 더 어려 보이는데 얌전히 앉아서 끝까지 밥을 잘 먹는 식당에서 본 어떤 다른 아기의 모습, 어린이집 선생님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아이에게 뭔가를 하루아침에 가르칠 순 없어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이도 천천히 부모님이 바라는 그 지점에 도달해 갈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막 부모님이 떠먹여줘야 먹거나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조급해하거나 압력이나 강요가 들어가면 행복한 식사 시간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질 뿐입니다. 버섯? 아니, 버섯은 누가 좋아하지? 너구리. 너구리가 좋아해요. 맞아요. 엄마도 버섯 좋아한다? 봐봐. 버섯은 너무 맛있어. 여기 안에 버섯도 줘요. 거기도 버섯 들었어. 근데 여기는 봐봐.
하얗고 길쭉길쭉한 버섯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갈색인 버섯이 있어. 아, 진짜? 다미는 생선을 좋아해요. 어쨌든 이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좀 잘 잡으셨으면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돌아다니느라 식사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들은 대체로 이 크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첫째, 따라다니면서 먹인다. 둘째, 영상 시청이나 책 읽기 등 아이를 식탁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먹인다. 셋째,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식사를 종료한다. 첫 번째 방법은 아마 머리로 이미 아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앉아서 먹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줘야 되는데 그거랑 정반대의 행동이잖아요. 너는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돼 라는 것을 부모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이를 따라가느라고 부모님도 식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좋은 모범이 안 되기도 하고요. 식사 도중에 생각보다 식탁을 굉장히 자주 이탈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식사는 앉아서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가급적 부모님도 식탁에서 식사 도중에 이탈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사회적으로 어떤 게 적절한 행동일지를 배울 때 아이들이 가장 기본 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행동이니까요. 저는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식사는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방법은 좀 의아하시죠? 아마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원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원칙은 약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미의 경우 상당히 활동적인 편이라서 제가 어떤 뇌물이나 협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식탁에 끝까지 앉아있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책의 도움은 좀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법도 정말 최소한으로만 활용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활동이 예를 들어서 너무 자극적인 활동이어서 아이가 식사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집중력을 줘야 되는데 이 집중력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다면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의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집중하는 경험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가 40% 정도는 식사에 집중하고 60% 정도는 책에 집중한다면 이 40%를 서서히 늘려나가서 결국에는 100%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상같이 좀 자극적인 걸 보여주면서 밥을 먹인다면 아이는 그냥 그 영상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입을 벌리고 씹는 활동을 할 뿐이지 정말 식사를 어느 정도라도 집중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정신이 완전히 딴 데 팔려 있으면서 기계적으로 먹는 것을 mindless eating이라고 하는데요. 마인드, 소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식사를 정말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앉아서 식사하는 어떤 연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인드리스 이팅은 정신이 식사가 아니라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자기 양보다 더 먹게 하는 과식이나 향후의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 도중에 웬만하면 영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편이 좋고 백그라운드로 TV가 보통 켜져 있는 편이라면 이것도 끄시는 편이 좋아요. 사실 아이와의 일상 속에서 백그라운드 TV는 웬만하면 꺼져 있는 편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에 책을 보여주더라도 정말 막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읽는 활동을 할 때처럼 막 스토리에 집중해서 읽진 않아요. 책을 펴놓고 그 그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그림과 연관된 다미의 다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즉 주로 대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원숭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는 박스 하고 있지? 코끼리는 엉덩이 만질 수 없나 봐. 다음에 힘내면 여기 밤이 간지러우면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되지? 근데 코끼리는 코가 여기 안 닿는데. 다리가 가져갈까? 간지러웠다. 왕동이야, 여기 간지러웠대. 간지러웠대. 전문가들이 말하는 식사 도중에 유일하게 허용되는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좀 권장되는 단 하나의 활동이 있다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식사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자리이고 대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 시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눈앞에 없는 어떤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에는 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세 번째 방법처럼 식사를 종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엉덩이만 떼면 바로 식사 종료, 이렇게 좀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음에 의자에 앉아야지. 여기 앉아.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먹자. 여기?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앉아서 먹자고 지속적으로 말해주면서 다시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도 너무 돌아다니면 이제 정말 배부르구나, 다 먹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한번 물어보고 식사를 종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가정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원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성공하신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아이가 좀 자발적으로 앉아있고 싶게 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하에서 사용하셔야 할 전략이 있는데 바로 보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다 먹어야 간식 줄 거야 하는 거죠. 식사 시간에 있어서 보상을 활용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보상에 따라서도 약간 다른데 스티커라던가 칭찬이라던가 이렇게 좀 덜 물질적인 형태의 보상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하지만 간식이라던가 아니면 영상이나 장난감 이렇게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물질적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오히려 좋은 식습관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먹는 행위의 포커스가 그냥 보상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죠. 식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이런 인식만 더 커질 거고요. 저는 그래서 보상이 되어버리기 쉬운 식후 디저트는 잘 활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무조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좀 잘 안 먹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간식만 기대하면서 식사를 억지로 해치워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호박 먹어야지. 밤에 오빠 뱉다. 응? 오빠 뱉다. 밤에 호박 뱉다? 그래? 밤에 안 뱉었네? 밤이 지금 담이 안 뱉고 호박도 잘 먹지? 담이 먹자. 다음엔 담이 좋아하는 생선 먹을까? 그래. 담이가 포크로 콕 찍어서 먹어요. 이렇게 어떤 전략을 쓰던 간에 아이가 좀 돌아다니지 않고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적인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식사를 시작할 때 배고픈 상태에서 식탁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식사 루틴이 있는 아이들이 더 끝까지 앉아서 먹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식사 루틴이 있는 아이들이 더 배고픈 상태에서 식탁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은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먹고 부모님과 같은 음식을 먹는 식사 환경이 잘 먹는 아이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먹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걸 볼 때 아이들은 그 활동을 하려는 동기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아이는 혼자 먹고 엄마는 앞에서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아이들이 더 잘 먹는다고 해요. 또한 단순히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음식을 가족들끼리 나눠 먹으면 아이들이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유아들은 특히 낯선 음식에 굉장히 신중한데 이건 진화 과정에서 생긴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먹는 이 똑같은 음식을 부모님이 먹는 것을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낯선 음식이 적어도 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낯선 음식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아이용 음식을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한국 음식 특성상 매운 음식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소금 간 같은 부분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부모와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식단, 좀 저염식의 식단을 같이 공유하는 거겠죠. 아이 음식도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집착도 좀 내려놓고 적당한 수준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구성으로 해서 함께 가족 간의 식사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습니다. 다만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사실은 담임 식사 스케줄에 가족들이 다 맞추지 못할 때가 많고 바빠서 간단히 때운다거나 하는 일도 많아서 담이가 식사를 혼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이 식사만 준비해서 담이 혼자 먹일 때 반찬도 좀 넉넉하게 가져오고 제 젓가락도 가져와서 담이 반찬을 조금씩 뺏어 먹는 편이에요. 먹어보라고 권유하고 안 먹는 건 일부러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일부러 이거 엄마랑 나눠 먹을래? 해서 감자 같은 거 반으로 나눠서 엄마 한번 먹고 담이 한번 먹고 이런 나눠 먹는 재미를 좀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담이도 조금 더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나눠 먹을래? 엄마도 먹을까? 이런 식으로 맛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대화할 수 있는 거리도 더 많아지고요.
꼭 무조건 다 같이 앉아서 똑같은 음식을 해야 돼, 가족 식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족 식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편까지 아이와의 행복한 식사 시간을 위한 해피밀 시리즈였습니다.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정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로 폭식을 한다거나 거식을 한다거나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베프님들이 아이와의 식사 시간을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베프님들과 아이들의 식사 시간이 정말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먹으면 어디다 놓으면 되죠? 거기다 놓으면 되죠. 거기다 놓을 거예요? 거기다 놓을까요? 짜잔.